지구와 자연,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노력하는 현장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연구자들의 삶과 연구 이야기를 깊게 들여다보는 디빗. 왜 그래? 준비 안 했지?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넉넉고 있으면 그냥, 안 돼. 디빗.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도 오름입니다. 오르다가 아직도 제 공을 찾고 다니는 내공입니다. 네, 오늘은 디비디비딥 8번째, 그리고 제주 현지 로켓 3번째 인터뷰 현장 연구자 바로 이태영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태영님은요, 현재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열공 청년인데요. 열공. 예, 내공하고 좀 친구일 것 같습니다. 저는 4개밖에 안 되는데 10개 나가는 공을 가지신. 안 웃으셔도 됩니다. 네. 자, 이태영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영이라고 하고요. 그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지금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제주대 박사 과정 밟기 전에 네. 혹시 좀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 더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여기 대학원 진학하기 바로 직전에는 예. 그 서울 이제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네. 채화당이라고 하는 마을 카페 공간을 중심으로 한 이제 네. 지역 활동을 했던 활동가고요. 또 녹색당이라고 하는 정당에 네, 네, 네. 뭐 이런저런 당직을 하기도 했던 네. 또 정당 활동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활동 경력을 갖고 있고.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단순한 이제 박사과정 학생은 아니고 뭔가 그쵸. 현장에서 활동을 좀 많이 이렇게 경험한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어떤 채화당 활동이란 게 도대체 뭔지도 좀 잘 네. 모르겠으니까. 네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딱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간 걸로 치면은 그런 경로에 있었던 대학원생은 아니고 네. 한 10년 정도 이제 10년이나 사회활동을 하다가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한 케이스죠. 네. 그 채화당이라는 공간은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서대문구 신촌에 보면 우리가 흔히 신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술집 많고 그 연세대부터 신촌역까지 이르는 그 공간 말고도 네. 저기 그 금화터널 인근에 가면 네네. 봉원동, 대신동, 뭐 대현동 네. 요런 그 유명한 찜질방이 있고 찜질방 네네네. 골목. 그 네. 공원사도 있고 네. 아무튼 그쪽에 채화당이라고 하는 마을 카페가 있었어요. 카페 이름이에요? 네, 채화당. 네, 네. 카페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채선당이냐고 계속 하기도 했는데. 샤브샤브집. 아니, 근데 그런 전화를 종종 받았어요. 진짜. 네. 약간 오르막길에 있는 곳이 맞습니다. 이대 그러면- 공대 문이 이대 네. 공대 진입로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럼 카페에서 알바를 하신 건가요? 그쵸. 근데 그 카페가 일반적인 일반적인 커피를 카페는 막 아니고. 파는 네. 근데 커피를 원래 팔아야 되는데 잘 안 팔리는 게 잘 안 팔리는 커피가 안 팔려서 카페. 뭔가 문제였는데. 새로운 걸 하셨군요. 네.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네. 무슨 서울에 뭐 숨겨진 카페를 찾는 숨겨진 책이 카페. 있는데 거기 네네. 채화당이 소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거기 뭐라고 소개가 돼 있냐면 주말에 와도 자리가 있는? 주말에 와도 여유가 그냥 있는? 여유가 있는 곳. 네. 사람이 없다. 근데 어쨌든 그 마을 카페 채화당이라고 하는 2002년쯤 시작이 됐어요. 2002년. 2019년에 저희가 그 채화당을 문을 닫았으니까 그래요? 거의 한 20년 정도 왜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장사가 안 돼서? 아니면 뭔가? 경영상의 지속 경영상.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 네, 그리고 사실 그 채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 신촌에 주민들의 회의체인 신촌 민회를 만들려고 했던 운동. 네. 그리고 풀뿌리 네. 사회지기 학교라고 하는 네. 약간 지역에 거점을 둔 대한대학을 만들려고 했던 활동. 네. 사실 이 세 개를 하나의 운동으로 엮으려고 했던 게 그 채화당에서 만들어졌던 기획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도 그걸 계속 저희가 복귀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좀 지난하게 해오고 있지만 아무튼 2019년 즈음에 그리고 정확히는 2020년 초까지 이거를 좀 유지해 오다가
저희가 이제 구상했던 운동의 지속 가능성, 운동의 유효성, 그리고 사실은 경영상의 지속 가능성,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네. 일단 멈추자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문을 닫은. 그래도 2002년부터 19년이면 거의 한 17년을 운영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꽤 오래 운영하신 건데. 그쵸. 제가 이제 그 중에 체화당과 관련을 이 관계를 맺었던 건 한 2004년부터 2019, 네. 요 마지막 문 닫을 때까지 정도고, 예. 그쵸. 그래서 뭐, 물론, 아까 계속 좀 자조적인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잘 안 오는 카페였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네. 사실 그 인근에서 오래 또 살아가셨던 분들이나 또 한 3, 4년 정도 원룸에서 묵었던 그 청년들에게는 체화당이라는 공간 자체는 사실 인지가 돼 있는. 왜냐면은 계속 마을에서 뭐 원룸 축제 같은 것도 네. 같이 하고 음악회도 열고 이런 작업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 시간을 좀 그렇게 버텨왔던 그곳에서 어쨌든 제가 한 20대부터 네. 30대 초중반까지의 시간을 그럼 청춘을 거의 보냈습니다. 거기서 바친 거네요. 네, 바쳤다라고 네, 하는 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저는 네. 거기서 성장했다. 성장했다. 네네네. 근데 그게 뭔가 체화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알리는데 성공했다고 했지만 네. 또 뭔가 체화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졌던 의미나 목적 네, 네. 이런 게 또 있지 않았을까요? 그쵸. 저는 뭐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게 특히 요즘 들어서는 좀 더 그걸 잘 복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체화당이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체화당은 그러니까 그때가 시장으로 치면은 오세훈 시장 때는 확실히 체화당이 있었고. 아, 그래요? 네네. 이명박 선생님께서 시장을 선생님. 뭐라고 지칭해야 될지 잠깐 헷갈려요.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을 즈음이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렇죠. 서울시장 했었죠. 그렇죠. 네네. 어쨌든 다수의 시장이 거쳐가면서도 체화당은 사실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작업들이 지금은 뭐 문을 결국 닫게 되긴 했지만 네. 거기서 사람들이 거쳐갔고 또 이 도시에서 마을이라는 공간이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체화당은 계속 던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동네가 특히 그러니까 정주성이 좀 약하고 유동성이 강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원룸이 많고 하숙이 많고 그런 공간에서 체화당이라는 공간이 추구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 하루를 거쳐가도 주민으로 살 수 있는가? 사실 이런 질문을 좀 던지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내가 지역 주민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건지.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도시 안에서 그런 걸 갖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한편에서는 신촌 같은 동네는 주민이 없는 동네야라고 그럴 수 얘기도 있죠. 하지만 사실은 신촌엔 어떤 주민이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려고 했던 저는 그러네. 작업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게 그런 점에서 카페라고 하는 어떤 이 공간의 특징이 그런 주민들을 좀 초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도 있는데 그냥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면 네. 사실은 잘 안 된 거죠.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보다는 오히려 외부의 뭐 그런 숨겨진 카페 이런 거 소개 보고 막 오는 맞아요. 사람이거나 단적인 예로는 예를 네. 들면 그 원룸 축제라고 네. 하는 거를 그 동네 오래된 교회인 봉원교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몇 차례 만든 적이 있어요. 이 봉원교회도 사실 되게 훌륭한 교회예요. 그 동네에서 신협도 조직하고. 아, 진짜. 훌륭하다. 네, 봉원신협이 봉원교회가 조직한 신협이고,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한 어떤 종교적인 보다는 사회적 운동을 하는 맞아요. 그런 목사님. 주민 조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셔서 원룸 축제를 같이 하자고 제안해 주셔서 사실 교회의 그런 재정적인 지원으로 체화당도 같이 그것을 기획했던 적이 있는데 한 2회차인가 3회차쯤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교인들도 이걸 지지했던 이유나 그 목사님도 가장 지지했던 이유는 이 동네에 사는 그 원룸의 청년들이 이 원룸 축제에 나오는 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렇겠죠. 원룸 축제니까. 근데 한 3회차쯤 되다 보니까 조금 잠깐 유명해져가지고 외부에 있는 곳곳에서. 사람들이 곳곳에서 다 왔어요.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약간 그러면 서울에 흩어져 있는 원룸 사람들이 다 온 건가요? 그렇죠. 사실 어떤 문화적인 취향 이런 걸 따라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교회 쪽에서도 이거 동네 청년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체성에 뭔가 의심이 들기 이런 시작하는군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체화당이 갖고 있는 어떤 경계였던 것 같아요. 체화당도 사실은
우리가 동네 그 오래 산 주민들까지 초대하지 못하더라도 동네에 그 원룸에 살고 있는 청년들 한번 초대해 볼까 그러네. 했는데 네, 네.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동네에 스타벅스가 들어섰거든요. 2010년대 중후반쯤에 네. 사실 스타벅스에 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었어요. 스타벅스가 오히려 최화당 역할을 맞아요. 대신하게 된 저도 거군요. 그때 저도 사실 체화당 가기 직전에 스타벅스에 앉아서 잠깐 시간을 보내다가 올라가기도 했는데 그럴 때 뭐 그 아는 주민들 만나면 서로 좀 머쓱해하게 아, 돼요. 그러네. 우리 최화당에서 만나야 되는데 왜 스타벅스에서 만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체화당은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야 됐고 네네. 스타벅스는 목이 좋은 데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네. 역시. 뭐 저는 그런 변명을 좀 되긴 했지만 목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네. 어쨌든 사실 도시의 사람들에게 연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공간에서 가장 촉진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체화당 앞까지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기 쉬울까? 여기 카페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네네. 앞에 카페라고 써 있는데 근데 저도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체화당이 아닌 다른 공간에 다른 동네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살 때 서울의 네, 다른 네, 동네를 네. 가면 저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공간을 간다거나 제가 사는 동네여도 스타벅스를 갈 것 같은 거예요. 마을 카페라고 적힌 공간의 문을 네. 쉽게 안 열 것 같은 거예요. 아, 네네. 그래요. 그 약간 동아리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체화당이 동아리방 같은 느낌. 아, 그러니까 약간 소속돼 있는 클로징된 그런 맞아요. 커뮤니티 같은 느낌. 약간 네. 그 안팎이 있는 공간 같은 느낌을 줬다는 문턱이 거예요. 낮지 않았구나.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도시라는 공간에서 그 주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호명될 수 있고 네. 또 도시에 사는 그 시민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식으로 그럼 형성이 되고 이런 네. 걸 좀 고민하는 실험이었다고 저는 체화당과 신촌민의 네. 뭐 이런 실험들이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네. 하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사실은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성장을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본인의 말에 의하면 성장을 네, 했다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부터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청소년 때나 이럴 때부터? 네. 청소년기는 예. 제가 이건 뭐 저의 자의적인 선택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제가 이제 10대를 그 한국에서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그 야마기시즘 실현지 산안 마을이라고도 이제 네. 많이 부르는 네. 제가 이제 그 공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어떤 사회 운동적이거나 뭐 공동체적이거나 이런 거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 성장 경험이 저한테는 이제 그런 이 세계관 어떤 인식 네네. 틀을 좀 부여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관심사들이 20대 그런 저의 활동을 네. 규정하는데 영향을 네. 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 야마기시즘을 실현하는 마을에서 10대를 보내셨고 또 네. 20대를 이제 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되게 흥미롭거든요. 네. 야마기시즘을 사실 잘 모르는 시청자들이 네, 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많을 혹시, 거예요. 네. 그래서 야마기시즘은 어떤 공동체인지 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거 할 자신이 그렇게 없지만 아무튼 시도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경험. 네, 제 네, 경험을 네. 토대로 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야마기시즘을 인터넷에 검색해 네, 보시면 네, 네, 뭐 네. 홈페이지도 나오고 네, 합니다만 네, 네. 이렇게 야마기시즘은 그 이름에서부터 좀 느껴지듯이 그 야마기시 미요조라고 하는 사실은 일본 그 사람이 처음에 주창한 어떤 운동을 네. 의미합니다. 네, 네. 그 야마기시 미요조는 그 20세기 초반 생일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생의 일본 농부였는데 아, 농부. 이 야마기시 미요조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뭐 경험을 통해서 어떤 구상하려고 했던 이상사회 이런 게 일본 사회에서 좀 그 전후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의 뭐 구체적인 사례는 뭐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해 이렇게 태풍인가 굉장히 큰 비가 와서 모든 논의 벼들이 다 누워버렸는데 네. 한 논의 그 벼만 서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 야마기시. 그게 야마기시 논이었다. 조금 네, 약간 전설적인. 신화적인 걸 수도 네. 있지만 근데 그게 어쨌든 야마기시즘 농법이라고 하는 야마기시 미요조가 구상한 농법의 네. 그 입각한 어떤 네. 이 농업의 결과였다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지금은 한국 사회에도 많이 알려진 그 순환농법. 순환 네, 네. 농. 아마 한국에는 처음으로 그 야마기시즘의 농법이 네. 이 순환농법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수용이 됐을 거예요.
그게 어쨌든 1950, 60년대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네. 그 야마기시 미호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본에서도 일군의 그 약간 그 사회주의 운동권들이 만나면서 실현지라고 하는 이 모델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게 그 실현지가 말 그대로 그래서 실현한 공간, 야마기시의 이즘을 실현한 공간이라고 해서 야마기시즘 실현지라고 하는 거를 60년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한국에서도 그게 그 찾아보면 60년대에 한국에서도 협업농장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다방면에서 관심이 많아서 그때 이미 경기도 화성에서 그 야마기시 일본의 야마기시즘 실현지를 좀 참조한 협업농장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어요. 아, 거기 양계로 유명한 산안농장.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60년대 시도했던 거는 한번 이제 실패됐고, 근데 왜 그게 화성이었냐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제 경기도 수원 화성하면은 다 100만씩 넘는 너무 큰 그렇죠. 도시지만, 네.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수원이 한국 농업의 중심 지역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 농업 지도자. 서울대 농대도 수원에 수원에 있었어요. 맞아. 네. 그래서 농업 지도자들이 이 근처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60년대 그런 시도를 하다가 잘 안 됐고, 네. 그 흐름이 조금씩 이어져서 80년대에 한국에 다시 야마기시즘 실현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계란으로 유명한, 네. 산안마을 계란으로 네. 유명한 한살림 뭐 이런 데서 다 이제 구입하실 수 있죠. 네네. 그 산안마을입니다. 1984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지금 그 경기도 그렇구나. 화성의 그 장소에서. 네. 올해가 40주년이어서 최근에 그 40주년을 기념한 야마기시 한국 회원들의 만남이 있었고, 그게 뭐 한겨레에 보도되기도 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공간이에요. 네. 그게 그 한국에서는 90년대가 가장 전성기였고, 저는 그 시기에 10대여서 저희 부모님이 야마기시즘 실현지로 참획을 하시면서 네. 저도 그 시기를 같이 거기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10대 때는 야마기시즘 실현지에서 지내다가 네. 그 서울에서 또 20대 네. 채화당 뭐 민해 뭐 이러면서 스타벅스도 가끔 다니면서 그렇게 청춘을 보내셨는데 네. 어떻게 또 제주도로 이렇게 가게 되셨어요? 원래 제주하고 인연이 있었나요? 아, 그러네요, 진짜. 제가 그 제주하고 인연이 특별히 있진 않았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제주 사람이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아, 네. 제가 이제 결혼한 저희 아내도 뭐 그런 인연이 있진 않았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저한테는 좀 하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 그 고향이라는 게 사실 특별히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좀 이주하는 삶이었죠. 생각해 보면 부모님도 그렇죠. 뭐 사실 그런 배경이 있으셨고, 네. 아버지는 원래 호남 사람이고 어머니는 저기 영남 사람이고. 아, 영호남의 결합.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물론 경기도 화성에 그 야마기시 실현지라고 하는 좀 특수한 공간에 있긴 했지만 뭐 한국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퀴즈죠. 아, 수도권 퀴즈. 그 한국의 인구 이동이 만들어낸 그 영호남의 인구 이동이 네. 수도권에서 이제 사실 그래서 뭐 딱히 고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네. 소속감이 별로 없군요. 없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서울 사람은 또 특히 아니었죠. 네. 서울에 뭐 집도 없고 당연히 서울은 이제 대학을 진학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고 물론 채화당 활동, 신촌민의 채화당, 풀뿌리 학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그 신촌이라는 공간에 굉장히 많은 정체성을 투여하긴 했지만 아, 네, 그러네요. 네. 근데 경제적으로 정주하기 힘들다고 하는 조건도 분명히 좀 그렇죠. 존재했어요. 서울이라고 하는 중요하죠. 곳이 좀 그렇죠. 네, 그게 존재했어요. 제가 그런 고민들을 2016, 7년 거쳐가면서 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서울이나 수도권을 좀 벗어나는 삶을 선택하는 거에 그걸 엄청난 명분을 가지고 선택했다기보다는 그걸 선택하는 거에 큰 장벽이 없었어요. 네, 뭐 어디든 상관없었군요. 어디든 상관이 꼭 없었어요. 제주가 아닐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수도권은 좀 벗어나고 싶은 네. 이제 그런 욕구가 예. 2016, 7년 뭐 거쳐가면서 이제 네, 생겼고 네. 그러다가 이제 2019년, 20년 즈음에 제가 이제 해오던 활동들 그 채화당 풀뿌리학교 신촌민회가 네. 한 달 이제 일단락 되는 그 시기가 있었고 그쵸. 제가 또 이제 녹색당의 당직도 하고 네. 정당 활동가로서도 이제 열심히 해왔었는데 그 녹색당 안에서의 저의 활동도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좀 마음을 먹게 됐던 게 그 시점이었어요. 네. 근데 그 즈음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이제 여기 동료가
제주에 사는 한 네네. 친구가 제2공항 반대하는 무슨 행사 같은 거를 자기가 조직하면서 저희 그 채화당에 있는 멤버들 전부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뭐 행사의 스텝도 좀 예. 해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같이 좀 생뚱맞지만 그 삼방산에 있는 그 바이킹 있는 놀이동산이 있어요. 네네. 네, 거기 갔는데 그 삼방산 바이킹 앞에 어떤 부스에 책 하나가 놓여져 있었어요. 예. 그 책이 그 제주대학교 예. 그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센터가 발행한 커먼즈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바이킹은 안 타고. 전 바이킹 원래 안 타요. 아. 전 저 말고 다 탔고 저는 네. 놀이기구를 정말 싫어해서 원래 바이킹을 타지 오름은 않는데 제주 출신이니까 혹시 네. 바이킹 안 타셨어요? 바이킹 한 번도 타본 적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거기가 이제 페퍼톤즈가 바이킹을 탄 데로 유명한 그래요? 정말요? 네, 페퍼톤즈 그 네. 현수막도 붙어 있고 네. 페퍼톤즈의 노래 중에도 있어요. 네네. 그 바이킹이 아무튼 그래요? 그 바이킹 앞에서 제가 그러니까 바이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쵸, 바이킹 맞아요. 앞에 앞에 책이 중요한 거죠. 커먼즈가 중요하죠. 그 책이 왜 거기 있을까? 지금도 좀 그러네. 신기하긴 한데 좀 신기하네요. 근데 네. 아마 그 삼방산 랜드를 운영하시는 분이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당시 제2공항 관련된 국면에 좀 이렇게 결합돼 있으셨던 지역 주민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삼방산 랜드의 오너가 비치를 해놓은 거군요. 그래서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네, 뭐 네. 관계자가 비치해 그것도 놨거나. 추측이긴 네, 추측이죠. 어쨌든 네. 반대일 수도 제주로 이끌게 된 중요한 책이 됐군요. 네. 중요한 책이 됐어요. 아, 실제로. 그래서 네. 이 제가 근데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소유를 네. 딱 집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활동이나 지역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소유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게 저한테 중요한 주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주민으로 결합하는데 어떤 장벽이 있고 또 정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또 어떤 그 장벽이 되는지 네. 그 실제로는 그 소유한 그 구조가 이 지역의 개발이나 지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게 저한테 중요한 주제가 됐는데 그럴 때 이 커먼즈 관련된 논의나 또 그 현대 총유론, 총유라고 하는 개념 뭐 이런 게 재밌게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 서울에 있을 때. 네. 그런데 그 커먼즈 연구센터에서 나온 책들에서 현대 총유론 막 이런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좀 혹했군요, 진짜. 갑자기 혹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래서 막 어떤 깊은 고민, 깊은 뭐 탐색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야, 한번 제주대 사회학과, 왜냐면 그 연구센터의 중심학과가 사회학과라고 사회학과니까. 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주대 사회학과를 한번 진학을 고려해볼까? 이런 고민을 2019년, 20년 즈음에 한 거죠. 네.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모두 아시다시피 터졌고, 네. 저는 그 당시에 여러 그 사회활동들도 전부 일단 멈춘 상태였으니까, 정말 더더욱 서울에 있을 이유가 잘 없어졌어요. 네. 어차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제주로 오가면서 집 같은 걸 구하기가 그래서 너무 조건적으로 좋았어요. 네. 비행기 값이 너무 쌌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시기가.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속도를 내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져서 네, 제주대 사회학과 진학을 목표로 제주도에 먼저 내려왔고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바로 제주대 사회학과에 이제 진학을 그럼 진학도 안 했는데 일단 맞아요. 저지르고 본 거군요. 일단 떨어졌으면 어떻게 그거를 네.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까를 지금도 생각해 보는데 뭐 아무튼 생각해 봐요. 네. 그냥 면접 때 그 교수님 네.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진짜로? 나오셨냐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다음 학기에 계속 해보겠다. 와우. 근데 그때는 또 왜 그런 생각이 가능했냐면 네. 제가 2020년 하반기에 이제 제주대학교 그러니까 2학기에 제주대학교 사회학과로 입학을 한 건데 석사 과정에 그때는 원래는 2021년쯤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원래 그 연초 계획은. 네. 그런데 사실은 되게 빠르게 내려오게 된 거거든요. 조건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랐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었군요. 네. 떨어져도 뭐 한 번 더 하지 네. 뭐 이런. 네. 사실 한 학기를 그러니까 반년 정도를 그냥 그 아내랑 제주에서 이 둘 다 일을 안 하는 상태에 있어 보는 것도 그때는 좀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우. 네. 부인도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막 제 아내가 네. 그런 용기가 되게 저한테 좋은 영향을 줘요. 그래요? 네, 제 아내는 안 갈 이유가 있어라고 저한테 그때 말했어요. 와우. 네, 그리고 만약에 부인이 반대했으면 못 갔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그쵸. 뭐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니까. 네, 당연히 그거는 중요한 그러면 요소죠. 제주행을 이제 어쨌든 할 수 있게 촉진한 사람이 또 부인이기도 한 거네요. 네, 아내가 그런 용기가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그 부인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내요? 네. 저희, 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제가 이제 YMCA에서 지금 부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제주도를 오게끔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가 부인의 용기거든요. 안 갈 이유가 있어? 그 센터가 아니라 부인의 용기거든요. 그렇죠. 저는 약간 엉덩이가 좀 무거운 편이라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제 아내는 제가 YMCA라는 데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 2년 정도. 채화당, 녹색당 이전에 또 YMC도 있군요. YMCA가 있습니다. 이전에 YMCA 연맹에서 2년 정도 상근자를 했어요. 와우. 그게 이제 대학 졸업 직후에는 사실 YMCA 연맹의 상근자였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빼고 채화당과 녹색당만 얘기하고. 네. 지우고 싶으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한테는 근데 YMCA의 경험이나 그 YMCA 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채화당 운동의 연장선에 있긴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채화당이라는 공간을 제안하고 영향을 많이 준 분이 이신행 교수님이라고 하는 정치학자시거든요. 그 이신행 교수님이 사실은 본인의 정체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기독학생 운동, 6, 70년대죠. 네네네. 여기서부터 찾아온 선생님이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운동, 기독학생운동, 또 YMCA 운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셔서 사실 그 YMCA라고 하는 기구의 이름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아마 제가 추측컨대 이신행 선생님에게는 채화당 신촌민의 풀뿌리 학교와 같은 이 운동이 기구화되기 이전에 본연의 YMCA 운동 같은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신행 교수님은 기구화된 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채화당 신촌민의 풀뿌리 학교는 좀 기구 이전의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걸 좀 해보시려고 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YMCA 연맹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YMCA 선배들과의 만남, 이런 게 제 YMCA 연맹으로의 입사를 사실 좀 영향을 준 거고. 근데 YMCA는 사실은 되게 기구적인 운동이죠. 기구적인 운동이죠. 맞아요. 그런 한계를 좀 경험하면서 2년 정도 있다가 나오게 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을 만난 얘기를 해달라고. 하기 싫으신가 봐요. 제 아내가 YMCA 회원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YMCA 회원 활동도 같이 하고 있었고, 이제 대학 YMCA라고 하죠. 대학 YMCA 회원이었고, 제 아내도 대학 YMCA 회원이어서 그 시기부터 같이 만나서 연애하고. 그럼 부인은 상근자는 아니었고. 네네네. 태영쌤이 이제 상근자였고. 근데 저도 회원일 때 같이 만났어요. 회원일 때 만났고. 근데 그때부터 그럼 썸을 탄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둘 다 학부생일 때부터 연애했어요. 연애를 했어요? 네네네. 그랬구나. 네, 오래 연애했죠. 오래 연애를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오래 했기 때문에 또 YMCA라는 그 좋은 공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와이프의 어떤 그 용기, 용기에 대한 신뢰로 따라서 제주도로 제가 가신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용기에 많이 의존하고 산다고 잘 말하고 다녀요.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의존해요. 용기, 제가 없는 유형의 용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태영쌤이 제주행을 결심하고 이제 제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 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 부인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이 커먼즈라든지 그죠? 공동자원 지속가능연구센터라든지 이러한 뭔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뭐 그런 기구화되지 않은 어떤 운동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공동체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아마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야마기시즘이라든지 이런 뭐 원하지는 않았으나 체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본인에게 내재화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러한 영향들이 어떻게 좀 태영쌤에게 좀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얘기들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 태영쌤이 이 커먼즈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활동하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안녕. 뿅뿅뿅. 같이 이렇게 해야죠.